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대통령실시 하루 만에 오늘 당정이 불법 집회 강경 대응 방침을 협의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제한, 또 0시부터 6시 심야 시간 집회 금지가 주요 내용인데요. 사실상 허가지 아니냐 야당의 반발이 심합니다.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오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또 의결했는데요. 여당은 민노총 청구 입법이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룰 주요 내용들이고요.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발사가 연기된 누리호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통신 이상으로 취소됐습니다. 기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원인이 파악되면 내일이라도 다시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정이 윤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 하루 만에 불법 전력 있는 단체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자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의원인 만큼 다음 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 여부가 밤 사이에 결정됩니다. 유 씨는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또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에서 통과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12살 여자아이의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게 한 남성 2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10대 청소년도 있었는데 남성들이 6개월 동안 강요한 성착취물만 무려 1,790여 개에 달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를 3시간여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누리호 발사체 밸브를 작동하는 컴퓨터 사이에 통신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한 뒤 발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서서 우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던 누리호. 오후 2시 발사관리위원회가 예정된 발사 시각을 확정할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추진 기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던 오후 3시쯤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상에 있는 컴퓨터 사이에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문제는 극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밸브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발사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신 이상이 나타난 뒤 발사체를 수동으로 조작해봤더니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기체 결함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차 발사 당시 발사체 안에 있는 산화제 탱크 센서가 문제를 일으켜 기립했던 기체를 다시 내려야 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제 수동으로 동작을 시키면 밸브가 동작을 하냐 이런 것까지 점검을 했는데 지금 밸브는 동작을 하는 거로 봐서는 어떤 그 밸브 자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사 일정을 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누리호 통신 이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발사 일정은 더 늦춰지게 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최소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발사대에 서 있는 누리호. 하드웨어 문제가 아닌 통신 이상 등 소프트웨어 문제인 만큼 상대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큽니다. 밤사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발사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길어지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누리호를 발사대에 기립한 채 놔두면 기체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조립동으로 옮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과 다시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 발사 과정까지 최소 사흘이 소요됩니다.
31일까지가 발사 예비일로 설정돼 있어 이 가운데 발사일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발사 예비일은 7일 추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길어지고 날씨 상황과 우주 조건 등이 적합하지 않으면 예비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발사일과 예비일을 잡아야 합니다. 발사일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발사일이 6월로 옮겨지면 발사 시각은 오후 6시 24분에서 더 뒤로 늦춰지게 됩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항상 태양을 볼 수 있는 황혼 여명 궤도에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연기 이후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김진두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시까지만 해도 좀 순조로워 보였는데요. 발사 2시간 정도 남기고 연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기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컴퓨터 통신 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기 자체엔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네. 누리호 안에 부품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 누리호 안에 있는 밸브를 여닫는 예. 과정을 통신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게 수행이 돼야 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뭔가 신호를 보냈는데도 이쪽에서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밸브의 문제면 일이 더 커집니다. 네. 누리호 안에 있는 밸브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립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 밸브를 조작을 해봤더니 반응을 하더라.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통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누리호 기체를 세워둔 뒤에 수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오늘 밤 사이에 기술진들이 달라붙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온 헬륨 공급 밸브 제어 과정에서 이제 그 컴퓨터 간 이상 통신이 발견이 된 건데요. 이 저온 헬륨 공급 벨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누리호를 좀 잘 분석을 해보면요. 예. 우선 연료가 등유의 일종인 케로신입니다. 그런데 케로신은 휘발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우주로 올라갔을 때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불이 붙는데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체 산소를 넣어줍니다. 예. 액체 산소가 기화하면서 산소 공급이 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붙는 거죠. 그런데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 위에서 소모가 되면 탱크 안에서 줄어듭니다. 그 줄어들 때 대기 중 그 우주로 올라가면 압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그 주입이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게 헬륨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우주 공간으로 올라갔을 때 제대로 분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제대로 붙지 않는 거죠. 그런데 헬륨을 어느 순간순간에 맞춰서 열어줘서 공급이 되게 해주는 밸브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밸브가 내부 밸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상의 문제였다. 여기까지가 지금 밝혀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누리호를 기립된 상태로 그렇죠. 뭐 원인을 파악하고 또 해결 방안을 이제 강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립된 상태로 그런 과정들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뭔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현재 연구진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산소 탱크에 그 산화제 탱크에 레벨 센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2차 때요. 그런데 그때는 레벨 센서는 기체 안에 있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바로 내려서 조립동에서 다시 분석을 한 겁니다. 다행히 1단과 2단을 분리를 해보니까 충분히 이게 작업이 가능한 걸로 해서 교체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발사 예비일인 6일 이내에 다시 재발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건은 통신 시스템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외부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그대로 발사체를 누리호를 세워둔 채로 오늘 밤사이 최대한의 작업을 한 뒤에 내일 오전에 처리가 되면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다시 발사 시각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기립 상태는 혹시 뭐 최대 며칠까지 세워둬도 괜찮겠다 뭐 이런 기준이 또 있을까요? 연구진은 최대 7일 정도까지는 7일 문제가 정도까지.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 발사체가 아무리 기밀이 잘 돼 있다, 잘 밀봉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위성이 지금 결합이 된 상태에서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바람이나 아니면 먼지나 또 다른 요인들을 많이 노출돼서 좋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누리호를 문제를 해결하고 네. 발사에 나서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군요. 내일까지 좀
잘 해결이 돼서 발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자, 앞서 이제 2차 발사 때도 기기 문제 때문에 한 차례 연기가 됐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니까 부품이 37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다면은 뭐 하나 작은 부품에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연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누리호 1차, 2차, 3차 네. 모두 예상치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유공합 밸브, 그러니까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해줘야 되는 외부의 밸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연기가 된 적이 있었고요. 2차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가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1차, 2차에 든 전혀 문제가 없었던 네.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따라서 37만 개의 부품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진국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소 10번 정도를 발사를 합니다. 10번 정도를 발사해야지만 품질이 어느 정도 보증된 발사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 누리호 같은 경우는 최대한 6번 발사하도록 돼 있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문제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대로 수정하고 수정한다면 최대 6번 정도 내에는 품질이 어느 정도 보증되고 예. 문제가 없는 그런 발사체로 우리가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 항우연은 오늘 밤까지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문제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잘 작동하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껐다 킵니다. 껐다 키죠. 예. 껐다 켜도 안 되면 소프트웨어를 갑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누리호에 외부 통신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다면 1, 2차 때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이번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 껐다 킵니다. 그래도 좀 그 불안하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아예 갑니다. 예. 갈아주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다음 발사에 나섭니다. 대신 이 소프트웨어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게 그 안에 오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계속해서 오류를 찾는 과정도 추후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소프트웨어 교체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그렇습니까?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항우연에서 누리호를 세워둔 채로 밤사이 작업을 하고 그렇군요. 내일 오전에 다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내일 오후에 발사 시각을 결정하는 그 시나리오를 아직도 남겨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쉽게 우리가 교체를 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내일 다시 발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돼도 네. 시간은 오후 6시 24분 이 시간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유가 있다면서요. 손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 예. 이번에는 첫 손님, 예. 실제 위성을 싣습니다. 가장 중요한 손님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입니다. 예. 가장 앞부분에 3단 로켓 제일 앞부분에 붙어 있는 로켓입니다. 위성입니다. 네. 그 위성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SAR라고 불리는 레이더를 이용해서 영상을 관측합니다. 예. 보통 위성은 우리 카메라 같은 형태로 위에서 그냥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SAR 위성이라는 거는 레이더를 이용해서 지표에 사진을 찍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많거나 밤이 돼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내일 저녁에 오후 늦게 발사가 돼서 우주 공간으로 올라갔을 때 궤도를 찾아 들어갔을 때 바로 태양 전지판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태양 전지판을 전개했을 때 바로 태양빛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전기를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궤도를 여명 황혼 궤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궤도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6시 24분, 앞으로 30분, 뒤로 30분 내에 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6시 24분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예비일이 이달 31일. 31일까지입니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렇습니까? 6시 24분이고요. 앞으로 네. 30분, 뒤에 30분 여유가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에서 또 기상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2차 누리호 발사 때는 이 강풍 때문에 연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내일 예정된 내일 기상 상황 혹시 한번 전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날씨가 오늘보다는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바람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발사엔 지장이 없습니다. 예. 대신 오늘 좀 보시면은요, 화면을 보시면 해부가 좀 잔뜩 꼈고요. 그러네요. 예. 또 구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리호가 발사돼서 올라갔을 때 처음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약간 고도가 높아졌을 때는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구름이 좀 양이 줄어들 것 같고 예. 바람은 여전히 약합니다.
그 불가능한 그 바람 속도가 초속 평균적으로 초속 15m, 아주 강할 때는 초속 21m를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초속 5m 이하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별 예. 문제는 없고요. 네. 바람 이후에 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낙뢰입니다. 어. 주변에 비행 경로상에 번개가 치면 누리호 안에 부품들이 전자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 현상도 없어야 되는데 내일까지는 번개 현상은 없습니다. 네. 내일 하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예. 일정이 내일보다 더 연기되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기립 상태로 유지하는 게 일주일 정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보다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일주일까지는 누리호를 기립한 상태로 놔둬도 된다라는 게 연구진들의 이야기지만 네. 소프트웨어 교체 작업이 생각 밖으로 어려웠다. 또 길게 걸렸다. 또는 그다음 발사 준비 작업을 하는 와중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예. 그게 외부 문제면 그대로 세워놓지만 내부 부품 문제면 다시 조립등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부품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그 과정에 최소 내려가서 해결하고 올라온 뒤에 하루를 더 지나서 발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사흘은 잡아야 됩니다. 다음 주 31일까지 앞으로 7일간의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 해결이 된다면 그 사이 발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만일 해결이 안 된다면 조금 셈이 복잡해집니다. 다시 우리가 발사일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발사일을 결정할 때는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두 군데 항공기관 그리고 배 운영하는 기관 쪽에 통보를 하고 네. 발사일을 잡은 뒤에 예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부터는 여름이 시작이 되고요. 그렇죠. 또 예상보다 빠르게 태풍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장마도 있을 수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먼 남해상을 지나갈 가능성이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따라서 가장 좋은 거는 내일 소프트웨어 문제가 해결되고 별다른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내일 발사에 나서는 게 현재로서는 누리호를 위해서 최선입니다. 네. 이렇게 뭐 기상도 도와주고 문제도 잘 해결이 돼서 내일 성공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갖게 되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실전 발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작동하는 위성을 실어서 그동안 보낸다는 두 거. 차례는 시험 발사였고요. 그런데 그게 예. 단순하게 그냥 위성만 실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나루 우주센터에서 우리의 위성을 우리 로켓으로 실어 보내는 첫 사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네.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첫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후년 2025년부터 있는 4차, 5차, 6차 발사는 이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확립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이 돼서 민간이 뭔가 한다라는 거. 이건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산업적으로 있는 뉴 겁니까? 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스페이스X에서 합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을 직접적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예. 기업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선 기업이 돈을 벌기 때문에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기 때문에 전 세계 우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뒤늦었지만 그 길에 처음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내일 성공하면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발사가 돼서 성공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세계 7번째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두 문화과학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의 도심 노숙 집회 이후 대응책을 고심해온 정부 여당이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 집회와 출퇴근 시간대 시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공공질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를 제한하고
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 역시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허가제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집회 신고 내용이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논란이 된 야간 집회 금지 방안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부에서 열리는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문화재의 편법 집회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집회 소음 허용치도 지금보다 5에서 10데시벨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많은 민생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학교 수업권도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무방비 상태로 집회 시위의 권리를 모든 권리 위에 우선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권 풍자에 대한 탄압도 모자라 집회 자유를 박탈하는 거냐며 민주주의 훼손이자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입을 막는다고 정권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는다며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정부는 관련 TF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강경하게 대응해도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6일과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대규모 집회. 당시 도로 점거와 도심 노숙을 둘러싸고 일각에선 경찰이 소속이 두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찰의 면책조항 신설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송 지원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강경하게 대응해도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데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현장에선 면책조항 신설은 사실 당연한 조치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악성 고소인들에게 시달려왔다며 이제라도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여러 차례 집시법을 개정하면서도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이 우선된 만큼 이번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으면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미 지난해 범죄 예방이나 진압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경찰의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면책 조항을 또 늘릴 경우 경찰권 오남용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경찰 대응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권력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섣부른 대응으로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당은 지난해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보호하기엔 적절치 않다면서도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야권에선 지난 2015년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고 백남기 씨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센 만큼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넘기도록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2달이 넘어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야당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단독 처리에 나선 겁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침대 축구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많은 의원을 합보고 있다고 이걸 갖다가 그냥 막 밀고 하면서 원칙이다? 맞죠? 다수당의 행포죠, 어떻게 보면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있습니다. 여당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면 입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고.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노란봉투법은 앞으로 30일 숙려기간이 지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충족하는 야당의 단독 가결이 가능합니다.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여당은 돈봉투와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여론전을 펼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돈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이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회 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이 자금 살포나 수수에 관여한 정황이 이미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입장인데 국회의 체포동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또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 윤관석 의원 조사까지 마친 검찰이 불과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두 의원의 범행 관여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먼저 윤 의원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돈을 줘야겠으니 마련하라는 취지로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나 권유 혹은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6천만 원을 받아내 300만 원씩 나눠 담긴 돈봉투 20개를 직접 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 10여 명에게 돈봉투를 주면서 지역구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송 전 대표를 뽑으란 지침을 내려달라거나 지지 의사를 뒤집지 말아달라 부탁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 경위를 한층 구체화한 건데 특히 검찰은 대의원 포섭과 관련해 압수물에 실제 적힌 오더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성만 의원의 경우 지난달 12일 압수수색 때보다 혐의가 늘었습니다. 1,000만 원을 제공한 기존 혐의에다 핵심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윤관석 의원에게 대의원 포섭 부탁을 받으며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들이 녹음 파일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최소한의 범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투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기까지 법원과 정부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경우 두 의원은 검찰이 억지로 편집된 녹음 파일에 의존해서 정치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의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 신병 확보까지 나서며 9,400만 원 살포 사건 수사가 후반부로 접어드는 가운데 검찰은 캠프 콜센터에서도 또 다른 금품이 뿌려진 정황을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 여부가 밤사이에 결정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전후 취재진 질문에 유 씨는 증거인멸시도 의혹을 부인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 했던 게 사실인가요?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밝혔습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굴다리 아래 세워진 경차 한 대. 전세 사기 피해자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차량과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선 A씨가 쓴 유서도 한 장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로 확인됐습니다. 따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최근 주변에 전세 사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에는 이틀 전까지 출근하다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축왕 남씨 일당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인천에서만 4번째입니다.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가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5번째 전세 사기 관련 사망자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연결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선 자금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현금으로 인출된 흐름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장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가상자산 거래소 등 4곳을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이 매매한 가상화폐는 알려진 것만 40개가 넘는데 거래 기간이 길고 형태도 복잡해 분석에 시간이 걸립니다. 60억 원 넘게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과 30억 원대 손실을 본 클레이페이 토큰의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규명이 관건입니다. 클레이페이는 투자 배경이 석연치 않아 자금 세탁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발행사가 자취를 감춘 상태라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별도로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코인 거래소와 연결된 김 의원의 은행 계좌에 2억 5천만 원이 예치됐고 대선 자금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검찰은 이 돈을 은행 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해 사용한 돈의 흐름은 찾지 못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위믹스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데 법원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전례가 없고
테라 루나 사건에서도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아니더라도 김 의원의 코인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가 활용됐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2일 만난 YTN 기자에게 내부자 정보 취득 의혹은 첫 입장문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공개된 내역을 봐도 알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지금 말을 하면 이슈가 증폭된다면서 상황이 톤 다운될 때 정식 인터뷰를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여야가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게임업체 위메이드 임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위메이드 임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을 국회 사무처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여야 간사의 동의를 거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 임직원이 국회를 방문한 일자와 찾아간 의원실 등이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2호 태풍 마와르가 매우 강한 세력을 지닌 채 남태평양 대표 휴양지 괌을 강타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초강력으로 세력을 더 키워 다음 주 초반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이어서 이후 진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태풍 현황과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나무가 쓰러질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고 바닷가의 파도도 거세졌습니다. 2호 태풍 마와르가 남태평양의 대표 휴양지 괌을 강타하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지 기상청은 수십 년 만의 슈퍼 태풍으로 분석하고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very significant event for Guam. This is probably going to be our first strike by a major typhoon in 2 decades. 태풍 마와르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밤사이 괌 북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북서진하며 초강력으로 세력이 더 강해져 주말과 휴일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2호 태풍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다만 초강력 태풍 마와르가 그대로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상층 제트의 그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요. 또 대만 인근 해상까지 북상하게 되면은 해수 온도가 낮아서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일본 남부 쪽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각국의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동해안 부근까지 접근한 뒤 급격히 방향을 틀어 일본으로 향하는 것으로 모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델은 더 일찍 방향을 틀어 역시 일본으로 향하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초강력 태풍의 직접 영향은 비껴갈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다만 석가탄신일 황금 연휴로 이어지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우리나라에도 태풍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이틀 동안의 현장 점검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원전 내 오염수 분석 과정과 방출 희석 장비 상태를 집중 살폈는데 이제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마지막 날 원전 현장 점검에 나선 우리 시찰단. 첫날 오염수를 담은 탱크와 오염수 정화 설비인 알프스를 살핀 데 이어 오염수를 희석하는 설비와 방출 설비, 그리고 핵종을 분석하고 측정하는 설비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고 점검한 부분은 차단 장치입니다. 그 긴급 차단 밸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핵종별 측정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핵종별 농도 분석은 어떤 장비로 하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수 희석 장비의 기능과 상태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충분히 희석이 될 수 있는 만큼의 펌프의 용량이 있는지,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봤다. 시찰단은 이번 시찰 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원전 현장 시찰을 모두 마친 시찰단은 도쿄에서 일본 측과의 기술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시찰과 관련한 추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NS로 12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접근해서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게 한 남성 2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이들이 피해 아동 한 명에게 요구한 성착취물은 6개월 동안 무려 1,790여 개.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9번 성착취를 당한 셈입니다. 우정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11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2살 여자 어린이의 SNS 계정에 모르는 남성들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은 예쁘다며 어린이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보고 싶다고 말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정서적인 친밀감은 점차 심리적 지배로 이어졌고 남성들의 요구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주인과 노예, 아빠와 자녀 같은 주종 관계를 만들더니 신체를 찍어보내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아동의 집 근처로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피의자는 모두 25명, 10대에서 30대 사이 남성들로 파악됐습니다. 남성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아동 한 명의 SNS에 제각각 접근한 건데 범행이 이어진 반년 동안 전송받은 성착취물은 1,790개가 넘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들이 영상을 거래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체 노출이나 개인정보를 요구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SNS, 휴대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낯선 사람이 상품권 그리고 또는 게임 아이템 등으로 환심을 사려 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에게 또는 지인에게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남성들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 45명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4,350여 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성착취물을 삭제해 퍼지지 않게 하고 피의자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사업비 50억 원 지원을 약속한 내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년 국정원 직원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면담한 뒤 작성한 2급 기밀 문건을 확보하고 이를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방북 때 북측에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등 50억 원 지원을 약속했고 이를 지키지 않아 김성애 조선아태회 실장이 곤경에 빠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지원 약속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보고됐는데 지켜지지 않자 북측이 200만에서 300만 달러라도 먼저 지원해달라고 했다는 안 회장 진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소환장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등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김 전 부원장 측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스마트팜 대납 등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낼 때 김 전 부원장과 통화하며 보고했고 만난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김 전 회장과 한 차례 식사를 했을 뿐 다른 교류는 없었다며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폭락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주가가 폭락한 원인까지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으로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폭락이 발생한 8개 종목의 CFD, 차익거래 결제 상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 등 주가 조작 일당은 CFD 상품을 이용해왔는데 CFD 상품을 운영하던 증권사 2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CFD는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쉽게 말해 빚을 내 보유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주가 조작 일당이 주가를 띄우는 데 활용해온 상품으로 상승하면 수익률이 극대화되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손실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CFD 반대 매매가 쏟아져 폭락을 촉발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폭락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가 상승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상당 부분 수사한 검찰의 칼끝이 이제는 폭락 배후로 향하는 겁니다. 특히 폭락 원인 규명을 위해 김익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증권을 소유한 김익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은 폭락 직전 600억 원대 차익을 거둬 사전에 정황을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김 전 회장의 위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본 뒤 소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4일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면서도 수익 모두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히고 그룹 회장직과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습니다. 키움증권 측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금감원 검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과 불법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된 라 대표와 측근 등 3명을 이번 주 먼저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당정은 집회와 시위를 일부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다. 이젠 집회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용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당정이 불법 집회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 위해를 끼칠 게 명백한 집회 시위는 제한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에서의 집회 시위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좀 제한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문화재를 빙자한 편법, 불법 집회는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특히 자정부터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도 오늘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당정이 강력 대응 기조를 보였는데 어제 윤 대통령 지시 이후 하루 만에 오늘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열린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1박 2일 숙박 집회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이죠. 뭐 대통령도 직접 그 민주노총의 야간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불법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에서도 그 이슈를 가지고 입법안까지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서 저희 그래픽에서 확인했던 요 3가지 안건은 네. 사실은 이 민주노총의 시위가 상당히 불법적이고 뭐 국민들의 오히려 또 다른 어떤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제한적 요소를 가진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천천히 검토하면서 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집시법을 상당히 좀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늘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독재 정권에서 항거했던 그때부터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 국면까지 사실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그 국면에 어떤 이 시민들의, 국민들의 시위가 있었다라는 어떤 입법자의 취지를 반영해서 그런 법 해석의 경향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민주노총의 시위가 불법인 것은 명확하나 저것을 기화로 해서 자칫 어떤 집회 시위의 자유가 약간이라도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입법안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다지고 할 필요는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단 협의를 한 거죠. 그럼요. 예.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부대변인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뭐 당정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 근데 저는 참 의아한 게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축이죠, 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늘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에 기초한 헌법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본인이 갑자기 무엇이 불편해졌는지 모르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 이 시위 자유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본인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한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들이 뭔가 자기 의견들을 표출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집회 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선진국에서는요,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내가 저들의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인식하에 조금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저들의 주장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을 통해서 국정 운영, 국가의 여러 가지 이 방향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좀 말씀한 대로 이거를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제한을 해버리면 제일 쉽죠. 공권력을 강화하고 불법적 부분을 막 막아서서 집회 자유를 허가제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이거는 어디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말과는 너무 상반된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노조 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더 어렵다라는 정부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 때 저 불법 시위를 상당 부분 방치했다라는 것, 그 가운데서 그 불법 시위의 관행이 지금까지 좀 이어져 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 제한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입법을 할 때에 있어서 상당 부분 조심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지금 있는 집시법에 대해 처벌 규정을 느슨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집시법에 저희는 해산 규정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은 저번에 그 건설노조의 어떤 야간 시위는 얼마든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저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산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고 과거에 상당 부분 집회 시위의 목적과 어긋난 시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때에도 상당 부분 방치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집시법 내에 규정된 해산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처벌 규정과 동시에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칙이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까다롭게 볼 필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찰 강경 대응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움직임도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인데 주최 단체가 과거 전력 이유로 집회 시위 금지가 가능한 거냐? 자, 사실상 허가제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허가제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집회 시위를 아예 하지 못하는 이해를 잘못하셨네.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체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한하겠다. 허가제라든지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소송이 만약에 벌어지면은 이게 경찰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허가제 아니냐 이 질문에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가제죠,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신고제를 통해서 지금도 경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손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노조 개혁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요. 저번에 노조 말하자면 민주노총 부분이나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건설노조 여기까지 노동개혁의 기치를 들고 계속해서 어떤 좀 악마화를 시키면서 좀 지지율 상승을 맛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건설노조의 또 집회 시위입니다.
저는 봐서는 이거를 불법 시위라고 규정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의아해요. 좀 무질서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고성방과 뭐 술판을 벌이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거는 큰 집회 중에 있을 수 있는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만 뚝 떼서 전체를 불법이라고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서 마치 모든 시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돼 가고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불법 행위들을 판단을 했을 때 누가 판단하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 허가제죠. 너무나 단순한 상식을 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집회 시위 자유 부분을 넓게 썼습니다. 최대한 이 시민들의 어떤 불만 표출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최대한 보장을 하자. 그리고 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자. 통계를 보더라도요. 문재인 정부에서 시위에서 불법 시위로 처단한 사례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1년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과 다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리는 수는 이런 건설노조 자체를 아직도 악마를 시켜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뭔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집회시위법까지 건드는 것은 너무나 좀 과도하게 나가셨다. 저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지혁 원내대표 앞서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만 이렇게 언급했는데 자, 이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아마 겁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을 판단하는 시점이 바로 시위 이전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허가제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재옥 의원도 그렇고요, 뭐 이만희 의원도 그렇고 실제로 이것이 허가제는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내용을 들어봐도 허가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해석의 여지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까 이제 소영주 대변인께서는 그 건설노조의 시위가 불법 시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명백한 불법 시위죠. 5시까지만 시위를 하겠다고 해놓고 밤새 시위를 해놓고 고성방가에 뭐 노상방뇨에 쓰레기까지 뭐 몇 톤이 나왔다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심각하게 국민들의 편의를 저해하고 시위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벗어난 시위이기 때문에 정말 명백하게 불법 시위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렇다 그러면 사전 허가제라는 논란을 벗어나면서 저런 불법 시위에 대해서 강하게 단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사후에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 경찰들의 면책 조항이 없는 까닭, 이게 유명무실한 까닭에 경찰들이 제대로 법 집행을 못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경찰들한테 예를 들면 액션캠을 달아서 훨씬 더 체증을 쉽게 하고 처벌 규정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후에 만에 하나라도 불법 시위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미리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은 사전 어떤 허가제 논의를 좀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제한보다는 사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이게 실제 집회 제한이나 금지로 이어지면 노동계 반발도 거셀 텐데요. 이 행정 소송 같은 법정 싸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법원만 바빠지게 생겼어요.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서 기준을 세워서 어떤 허가제에 준하는 어떤 기준들을 세울 것 같은데 불법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의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상위법은 헌법에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이건 표현의 자유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뭐 환경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뭐 주거의 안정, 침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더러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회 결사의 자유권도 있고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권리도 있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 집회 시위를 그런 어떤 공공의 어떤 생활의 침해를 아예 어떻게 침해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집회 시위예요. 근데 이거를 상존하게 만드는 게 공권력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폴리스 라인을 치고 정당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라 하면서 쭉 폴리스 라인을 뭐 행진도 하게 만들고 또 어떤 확성기 데시벨도 조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부분에서 집회 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권이라는 것들은 물론 주거 생활의 안전의 침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들이대서 어떻게 이 민주주의의 근간, 대의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거는 제가 봐서는 독재라고 표현하면 좀 과할 수 있지만 너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들이 제왕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어서 이거는 뭐 노동부의 반발뿐만 아니라요. 이거는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는 이거 너무 좀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켜보세요. 앞서 이렇게 소음 규정이나 시간을 어길 경우에 사후 처벌 규정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된다는 여긴 동의하십니까?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폭을 넓게 써야 돼요. 집회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하되 어떤 그런 불법적 부분들은 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전혀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예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조용히 집회를 해라. 이게 어떻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집회가 어떻게 조용히 합니까? 본인들의 의견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지금 집회 시위를 하는 건데 조용히 해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자, 또 하나. 시민들이 잠을 자는 시간, 자정부터 6시까지 집회 금지 관련, 이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좀 거센 상황인데 앞서 이 관련해서 헌재에서 한 2번 정도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자정까지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안 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고 자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논리적 확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있어서 그러면 자정 이후에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서 뭐 관행상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의 집시법이 대단히 추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해가 지기 전 해가 뜰 때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정 전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뿐이지 이것이 입법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네. 입법화가 안 돼서 지금 더 모호해진 이런 그런 상황이라는 상황인 건가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안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안을 내놨던 것으로 아는데 국민의힘이 0시부터 6시까지 금지하는 법안,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 0시부터 7시까지 하는 법안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공히 이 심야 시간대 우리 네. 국민들이 취침하고 이런 시간대에는 시위를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법적으로 해소가 돼서 적어도 심야에만큼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뭐 다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심야 시간대 요 12시부터 6시나 7시 요때 제한하는 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입법 미비는 좀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밤 12시부터 6시까지 시민들 주무셔야 이런 주장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위 방식이나 시간들은요. 그 시간대에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12시까지 일을 경무를 하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12시부터 6시까지, 7시까지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그 시간에 방식을 제한을 하되 시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간을 막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대부분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와서 내 목소리를 들어줘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적 제한을 두는 부분들은 조금 이거는 시민들 평온 부분도 있지만 아예 확성기 제한을 아예 안 하고 뭐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자리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집회 시위를 허용한 것들이 이 헌법에서 말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정확하게 용인해 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는 이런 네. 입법 제도들은 아예 이 시간대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를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좀 그렇게 네. 자, 당정의 집시법 개정 추진에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비판 목소리도 오늘 거셌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자, 사실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꾸려면 집시법을 바꿔야 되는데 뭐 야당의 협의 없이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법 개정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 집시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이유가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이라는 어떤 좀 본인이 지지율에 많은 상승 요인이 됐던 이런 노동개혁 부분에서 노조를 침으로써 어떤 뭔가 또 이 국민들이 노조 불편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집회하고 출퇴근 시간에 막히고 시끄럽고 하니까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건드려서 말하자면 통과되기도 힘든 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 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대통령께서 정말 해야 될 일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위헌적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뭐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힘들어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건설노조 부분은 본인의 삶을 던져서 죽은 동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상에서 잤다고 저런 길을 막았다, 이게 불법이다. 오죽하면 집에 안 가고 저기 누워서 자고 싶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대통령은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 부처 경찰이나 뭐 말하자면은 뭐 노동부나 법무부는 법적 잣대로 접근을 한다면 대통령은 그래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왜 이들이 여기에서 노상에서 자는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대통령의 모습이지. 이거를 본인이 먼저 꺼내셔가지고 지지율에 좀 반등을 노렸던 노조의 어떤 탄압과 그다음에 노동개혁의 기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 집시법 통과되지 않습니다. 뻔히 아시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민주당이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좀 소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말씀드리기 이제 앞서서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에서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나 그것이 100% 다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도 어디까지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저해가 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24시간 다 하는 것이 옳다, 방법은 제한이 없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회 시위 자체가 상당 부분 어떤 공공복리에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라고 지금 집시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시위하지 말라고 계속 그 앞에서 민주당이 주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잣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공공복리를 해치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듯한 시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만 그것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 사후에 강력하게 처벌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이 이렇게 불법 시위를 제한하는데 힘을 실은 반면에 야당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부의의 건을 단독 오늘 의결했습니다. 무척 시끄러웠던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 주요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충분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줄 테니까 앉아 계세요. 의대 상정도 안 된다는 자, 얘기예요. 앉아. 의사일정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이제 가결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와 지금 민주노총 반응이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 저는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자체 자국끼리 충돌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파업의 자유를 좀 확대하자라는 것이고, 기존의 사측에서 이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크게 물리는 경우에 노동자들이 그것 때문에 위축 때문에 제대로 된 파업을 못한다, 제대로 된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인 것인데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 그 노동법 안에는 실제로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서는 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시설을 점거했을 때는 파업을 하는 노동자 말고 네. 실제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근로소득을 받아야 되는 노동자들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입장이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돈을 벌어가야 되는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주요 시설을 점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란봉투법의 어떤 신호탄이 됐던, 다시 한번 이 재논의가 됐던 결정적인 대우조선 해역 문제만 봐도 주요 시설을 점거하면서 전혀 일을 못하게 됐던 상태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대우조선 해양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손을 놓고 월급도 못 받은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용인하면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을 때 산업 현장에서 벌어질 어떤 위험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른 문제점도 굉장히 많지만 적어도 다른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저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노란봉투법은 지금 현재 이 노동계에서는 진일보되는 그런 법이다. 그동안 솔직히 그 사용자들, 자본가들이죠. 기업들이 말하자면 노동자들을 본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쪽은 그쪽이잖아요.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그렇게 합법적으로 파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기업이 어떻게 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방해했냐면 이 파업을 하게 되면 당신들한테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리죠. 이건 뭐냐면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하지 마. 너희들 돈 없잖아. 너희들 돈도 없으면서 이런 거 파업하면 물릴 거야. 그러면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불법 파업은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불법으로 가는 와중에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원청이, 그러니까 사용자가요. 그냥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요. 하도급이나 하청한테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그 하청 업체에서 쓰는 노동자들은 정식 말하자면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책임 원청이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대우들이 있어요. 건설 노동 현장이나 이런 뭐 대우해양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큰 축이에요. 노란봉투법은요. 첫 번째는 말한 대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두 번째 사용자, 원청이 책임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동자에게 조금 약자잖아요. 그래서 약자들에게 조금 더 법이 넓은 범위에서 어떤 권리를 좀 주자라는 법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환노위에서 보면 퇴장해버리잖아요. 거부해버렸잖아요. 또 이것도 대통령께서도 거부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대통령도 이 법이 올라가면 또 거부하실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노동 현장의 절실한, 물론 이제 목소리 잘 들어야겠습니다만은 가끔 뭐 말씀하셨듯이 주요 시설을 점거한다든가 해서 막대한 손해가 이제 발생할 경우에 이건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보시면 그 분들이 그런 주요 시설까지 들어가서 불법인 줄 알면서 목숨을 걸고 왜 파업을 할까요? 이 원청들이 그거를 책임을 안 지려고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원청들이 나서서 그래 알았어, 내가 진짜 사용자니까 당신들이 나와서 뭘 요구해, 이 정도까지 합시다,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데 원청 기업자들이나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계속 버틸 때까지 버텨봐, 나중에 엄청난 몇백억대 손해배상은 줄 거야, 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그러면은 결국엔 기싸움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업주들은 그걸 반복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 상황을 만드는 상황들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그런 주유시설에 갔던 부분만 지적하는 것들은 전체의 어떤 그 노사 관계에 있어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도 이제 야당 주도로 이루어졌는데요. 법사위에 상정된 날을 보니까 3월 27일이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여야가 좀 세부적인 논의, 좀 협의는 없었습니까? 협의가 없었던 상태로 지금 본회의에 직접 부의가 된 상태여서 아마 훨씬 더 갈등이 격화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은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그냥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노조법, 현재 있는 노조법과도 충돌하는 법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는 게 글쎄요 말이 될까요? 그리고 아까 뭐 노동자의 처우 말씀하셨는데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노동자의 처우가 당연히 사용자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 같이 망하자는 소리거든요. 게다가 지금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사측에서는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그것이 그 자체로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이 되는데 이거마저 허물어뜨리겠다는 거는 돈 걱정하지 말고 파업하세요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자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에 있는 이원화 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처리한다는 것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하거든요. 네. 앞서서 원청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 원청과 하청 간의 어떤 노동시장 이원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만 봐도 하청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만 쉽게 한다? 이건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30일 숙려 기간 지나고 나면은 본회의 표결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민주당 의석수로 이제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또 겪게 되겠죠. 여기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야당도 부담이고 대통령도 부담이고 정부 여당도 부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패턴을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패턴들을 보면 뭐 양국관리법, 그다음에 간호사법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 아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요. 여당 의원들이 다 나갑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 나갔잖아요. 당연히 거부를 하는 것인데 저는 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정말 뭐 당무에 개입을 안 하신다고 하지만 좀 당무에 조용히 개입을 하신다면 좀 국민의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수정안이라든지 조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대표와.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법을 계속 올리면 언제까지 거부권 행사하실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지금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베어 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업이 손해배상을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손해배상을 이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이 정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노란봉투법 노조법하고 크게 부딪히는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회피 부분들을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조금은 과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이게 노동개혁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주말에 고향인 충남 지역 행사에 좀 다소 참석을 했나 보더라고요. 명함을 배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출마하는 지역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당정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면서 직접 입장을 물었는데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사회수석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사회수석은 직능이나 지역이나 사회 종교단체 많은 시민사회층과 소통하고 의견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는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총선 출마 여부를 볼 때 이게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업무와 연관된 일이다. 이게 해명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저도 뭐 지역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네. 선거관리위원회 굉장히 빡빡합니다. 뭐 다 거의 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역시도 사전선거 운동으로 좀 본 것 같긴 한데 강승규 수석이 본인이 지금 전혀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선거 운동 여지가 분명히 있은 건 사실이지만은 본인이 아닌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그거대로 믿고 그냥 아닌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마를 안 할 경우에 문제가 안 된다. 출마 그래도 뭐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이 안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대로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이제 단독보도한 취재 영상들을 보니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본인의 고향에 가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사전선거 운동 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선거 운동의 어떤 뭐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뭐 선관위 해석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더 문제가 큰 게요. 대통령실 시민사회 주석이 지금 마음이 콩팥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위도 그렇고요. 노정관계가 지금 최악이잖아요. 이런 걸 조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고향에 가서 나 대통령실에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 돼서 자랑하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명함 나눠주고 인사하고 행사 쫓아다니고 그다음 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 할 일입니까? 예.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강 차원에서는 저는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 그냥 이 자리에 있지 말고 고향 가서 선거운동을 하시든지 예. 아니면 출마를 하시든지 이렇게 판단을 내주셔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이냐 아니냐 이거 여부보다 시민 사회 수석으로서 지금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네. 좋겠다. 자,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영조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연기된 이유는 발사체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 사이의 통신 이상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오늘 오후 3시쯤 발사체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 2대 사이에 통신 이상이 발생하면서 발사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사체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며 현재 발사체 기립을 유지한 상태로 내일 오전까지 원인을 분석해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발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현재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누리호 기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가 이미 기립 상태인 만큼 문제 원인이 파악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발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운 누리호. 발사가 연기되면서 기립 상태로 하룻밤을 더 나게 됐습니다. 발사체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 만큼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당장 발사대에서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기립 상태 그대로 원인 점검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항우영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원인 파악 단계인 만큼 다음 발사일을 정하거나 발사대에서 내리는 것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순 통신 오류 문제로 드러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발사는 가능하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문제는 누리호에 탑승한 위성들입니다. 현재 누리호 3단부에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비롯해 큐브 위성 7기까지 모두 8기 위성이 실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성이 탑재된 페어링 내부 공간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위성 기능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위성 자체 배터리가 소진되는 터라 정상 작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궤도상에서 얼마만큼 또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충전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 그런 큐브 위성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아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내일 오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성공할 경우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고 내일 곧바로 재도전에 나섭니다. 다만 실패할 경우 기체를 내리고 다시 조립동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앞서 누리호는 1차와 2차 발사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로 실패와 연기를 반복했죠. 네, 우주 발사체 발사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이성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누리호는 앞선 두 차례의 발사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는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 이상이 생겨 발사가 엿새나 연기됐습니다. 레벨 센서에 그것도 전기 쪽이 이상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 전기부만 교체가 가능할지 단분리 없이 하는 도면 검토 작업을 어저께 했고 실제 1기단
그 연결부 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이에 앞서 1차 발사에서는 지상에 있는 유공합 공급 밸브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겨 발사가 1시간 늦춰졌습니다. 이어 비행 중 3단의 헬륨 탱크 장치가 풀려서 엔진이 조기에 종료하며 발사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1차와 2차에서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발사체는 수많은 부품 가운데 단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발사가 중단될 수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발사체는 이제 수십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하나 부품이 다 제 기능을 완벽하게 해야지만 원하는 궤도에 위성을 투입할 수 있는 게 발사체가 해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발사체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누리호 발사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서 전남 고흥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발사가 돌연 취소되자 시민들은 다음엔 꼭 성공하길 기대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웅비하는 누리호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망대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명당을 찾아 돗자리를 깔고 태극기를 흔들며 발사만을 기다립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엔 국내 순수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도전을 보기 위한 시민들로 온종일 붐볐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도 잠시. 기술적 문제로 발사 취소가 확정되자 부풀었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달려온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리호 3차 우리나라 기술로 해서 쏜다고 해갖고 처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러 왔고요. 대전에서 5시간 걸려서 왔어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체험을 끊고 왔는데 너무 아쉬워요. 새벽부터 와서 명당 자리를 잡은 시민들도 의자를 접고 하나둘 짐을 옮깁니다. 전광판을 통해 누리호 발사 취소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결국 전망대를 떠납니다. 발사 연기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다음 발사는 꼭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2차 보고 그때 너무 감동을 했었는데 오늘은 내가 현장에 와서 이 감동을 같이 느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그때 한번 또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누리호 발사 예비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같은 시간 재도전에 나섭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이틀 동안의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찰단은 오늘 오염수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치기 전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는 차단 밸브와 오염수 희석 설비, 핵종별 농도 분석 장치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시찰단장인 유구키 원자력 안전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서두르고 있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지만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근처에 있는 오쿠마 마을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갔고 마을엔 덩그러니 빈집만 남았습니다. 이 가게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옷가지며 집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혼지츠와 큐교비데 고자이마스. 간판이 무색하게도 문은 12년째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마을 곳곳에서는 검은 봉지가 쌓여있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km 정도가량 떨어진 한 마을입니다. 저 뒤를 보시면 검정색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저렇게 긁어서 저 안에 가득 담아놓은 건데요. 원전 사고가 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이 방사능과의 사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수치도 365일 24시간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주변 마을을 다니며 수치를 재봤습니다. 원전 길목에 있는 한 마을에선 시간당 2.5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습니다. 외무성 등 정부 관청이 모여있는 도쿄 치요다구 나가타 지역의 측정 결과는 0.1가량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높은 곳은 시간당 5 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속도를 내지만 당장 근처 바닷가 마을상에는 걱정입니다. 손님 발길이 끊어지진 않을까 마음졸입니다. 出したら難しいね。来ない。みんな嫌がるんですか？嫌がる。地元のいらないってなっちゃうから。 주민 생각은 엇갈립니다. 別にそこまで気にはかけてないですけど、はい、ただこの次の世代、お子さんだったり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お子さんとかが、まあ、今後気になる方はっていうのは少し気にはなる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数字で基準決めて公表してるのが嘘じゃなければそれは信じてそうですね疑う方法がないですからね.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처리됐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지 주민 역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는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려는 들러리 외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혜로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확연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안전성 검증은 시찰단이 아닌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 역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을 당부했습니다.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시찰을 통해서 우리 점검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겠죠.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기 위한 수순, 들러리 시찰단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바깥에서 그 기계를 보면 무엇을 할 것이며 가서 일본에 보고만 듣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것을 용인해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찰단 무용론을 제기하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에 청문회까지 요구하는 민주당 공세에 시찰단에 대해서 나는 국회 차원에서 그래서 청문회도 필요하다. 뭐 어떤 걸 시찰을 했는지, 무엇을 검증을 했다면 검증이 됐는지, 안 됐다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IAEA 기준에 맞으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니었느냐며 정치 선동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치 선동하고 공포를 자극한다. 중대한 사정 반경은 솔직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외교부도 의문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면서 시찰단을 평가절하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요구를 하고 있고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출석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광우병 사태를 연상시키는 괴담으로 국정 발목을 잡으려 한다. 야당은 대일 구류개구의 연장선이라면서 서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제2의 광우병의 어떤 접근 방법 혹은 또 성주 사드와 같은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불안과 관련된 어떤 업종에 많은 좀 위험을 일으켰기 때문에 수이수 생수처럼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 일본이 왜 돈 들여가지고 바다로 버립니까? 그 아까운 자원을.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정부 검증 과정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시찰단이 귀국한 이후에도 경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7개 상임위에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반년 만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발단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이 가짜 평화 발언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쪽에 보면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했던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3쪽에 보면은 선의에 기댄 가짜 안보, 평화. 이러한 보고서를 쓸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난번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야가 지난 정권 인사에 대한 거취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정부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탄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기 2달 남은 사람 뭐하러 탄압합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1심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에 불과한 데 들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저런 문제 엮어가지고 기소하고 잘라버리겠다는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여야의 내탓 공방만큼은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4년 전 시작된 5G 이동통신 서비스하면 떠오르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 속도의 4% 수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거짓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0배 빠른 속도, 최고 속도 20GBps. 지난 2019년 5G 세계 첫 상용화를 전후에 내놓은 통신 3사 광고입니다. 20GBps는 실제 현실에서 가능한 속도가 아니고 28GHz 주파수대의 기술 표준상 목표입니다. 5G 상용화는 기지국을 덜 구축해도 되는 3.5GHz 주파수대에서 이루어졌고 그나마도 진척이 더뎌서 소비자 불편이 따랐습니다. 통신사에 문의를 했을 때는 광고는 추상적인 것이다. 되게 황당했었어요. 공정위는 기술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건 거짓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5G 평균 속도는 0.8GBps로 25배 과장한 셈이고 전 세대와 비교해도 5배 정도 빠른 것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속도는 세 회사가 자사 최고 속도가 2GBps대라고 광고한 것과 비교해서도 30%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 3사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역대 2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 광고를 이용한 과열 경쟁에서 벗어나서 품질에 기반한 공정 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신사들은 이론상의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28GHz 주파수는 상용화가 어렵다며 이번 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모두 손을 뗄 예정이어서 정책 책임 공방도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당시 주무부처 장관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착수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로나 때 인기 있었던 나홀로 여행이 시들해지고 이제는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떠나는 단체 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비대면 체크인 방식은 오히려 대세가 되면서 이용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코로나 때 한산했던 공항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찼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짐을 붙이기 위해 335 기다리는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 7년 만에 저희 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코로나가 풀려서 가족과 같이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인천공항이 코로나 전후 달라진 여행객들의 행동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땐 나홀로 여행이 인기가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가족과 지인들과 떠나는 단체 여행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에 사는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관광과 휴양이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여행객들은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했는데 이 경향은 올해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Z 세대가 요즘 주 소비층인데요. 특히나 이제 해외 여행에 있어서는 더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MZ 그 수요층이 이제 개별 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그런 뚜렷한 특징이 담겨진 것 같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이용했던 비대면 체크인은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렵진 않고 여권만 넣으면 되니까 쉽고 편리했어요. 굳이 줄을 서지 않아도 돼서 편리한 것 같고 되게 이런 것도 생겨서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비행기 운항 횟수도 늘면서 여객 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공항 여객 수는 전년 대비 6배 넘게 늘어난 400만 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7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인천공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항 운영 안정화에 신경 쓰고 시설 운영을 확대해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아파트 외벽 도장 노동자가 작업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공사대금 수천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벽면 도색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시위 4시간 만에 아파트에서 내려온 남성. 재물 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현장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줄을 타고 아파트 벽면을 따라 내려오는 남성. 잠시 뒤 멈추더니 회색 벽을 주황색 페인트로 칠합니다. 언뜻 보면 오래된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남성이 아파트 벽면에 쓴 건 다름 아닌 돈 줘, 주세요라는 글귀입니다. 이 남성은 도색 노동자인 50대 한모 씨인데요. 한 씨는 동료 10여 명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A 도장업체 의뢰로 이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인 7월엔 한 달치 임금 10여 명의 몫을 모두 합치면 3,5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도색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그러나 A 업체 측은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일을 한 건 맞지만 7월에는 업무를 의뢰한 적이 없고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한 씨에게 내려오라고 설득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바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에어매트도 깔았습니다. A업체 관계자에게 나서 함께 설득한 끝에 4시간여 만에 내려온 한 씨. 자, 곧바로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시위에 나선 경위와 함께 A업체가 이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줬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의 유족은 법에 따라 연금 등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국가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악법이란 지적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또한 병역 미필 남성은 같은 기준의 여성보다 국가 배상액을 더 적게 받도록 하는 법령도 함께 고치기로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고 홍정기 일병은 지난 2016년 군복무 중 치료 시기를 놓쳐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며 2019년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법원은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2,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양측의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가배상법은 전사, 순직으로 보상받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중 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홍일병이 순직 처리돼 유족이 연금을 받고 있는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죽인 죽음에는 더 책임감을 느끼고 지켜주지 못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건 유족이 아닌 국방부 당신들의 몫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에 국가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명시된 전사자, 순직자 본인 권리와는 별개로
유족만큼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고 그럴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요.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병역 미필 남성의 국가 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 예정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해 같은 기준의 여성보다 금액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던 시행령 조항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기준으론 같은 사고로 9세 아이가 숨지면 여아는 배상액으로 5억 1,300여만 원을 받지만 남아는 군복무 기간 18개월이 제외돼 4억 8,600여만 원을 받습니다. 성별 차이만으로 2,700만 원가량이 줄어드는 건데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란 게 법무부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서울 논현동에서 발견된 외래종 흰개미는 최소 5년 전 건물 건축 당시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문화재청, 산림청 등과의 합동 역학조사 결과 신고 세대 외에는 외래종 흰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최초 신고된 94마리 외에 실내 문틀에서 여왕개미 등 생식개체 100마리를 포함한 159마리의 군체를 확인해 모두 박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발견된 흰개미의 생태적 특성과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 5년 전 건물 건축 당시 흰개미가 목재나 건축 자재 또는 가구를 통해 유입됐고 이후에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 규제를 사실상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을 넘어서는 3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입체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서울시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일반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형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의 세 번째 중심 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창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 1200% 이상 완화합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북한의 대중교역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어선 귀순 사례와 관련해서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느슨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탈북민 입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집계된 북중 교역 총액은 9,100억 원. 코로나19 사태 이전이었던 2019년 당시 같은 기간의 91% 수준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3년 넘게 중국과의 국경을 닫았던 북한이 조만간 육로 통행을 재개할 거란 관측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다음 달 쿠바에서 열리는 국제역도연맹 그랑프리나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국제체육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 가능성이 있는 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하기까지 했던 북한이 봉쇄 수위를 완화하면서 최근 일가족이 포함된 북한 주민의 어선 탈북과 같은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탈북민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정 외에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조금 느슨해진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과 정상외교를 비롯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과의 대면 접촉이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곧 양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친강 외교부장은 이제 곧 양국 간의 협의를 거쳐서 만날 계획입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간 채널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포털 사이트 네이버 접속 장애와 관련해 교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5개월 동안 공석이던 중국의 주미 대사가 부임하면서 해빙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 공조를 노고를 하면서 북핵 항로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셰펑 중국 주미 대사가 현지에 부임했습니다. 정찰 풍선 사태 등으로 공석이 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해빙 발언과 최근 잇따른 고위급 접촉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At present, Sino-U.S. relations is facing serious difficulties and challenges.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진정성을 의심하며 자국에 대한 제재부터 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를 비난하고 미국 의회까지 맞불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해빙의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반면 중러 밀착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G7의 추가 제재를 비웃듯 러시아 총리는 500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양국 교역 규모 2천억 달러 달성이란 청사진을 제시하며 북해 항로까지 언급했습니다. И, конечно, более актив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отенциала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как наиболее короткого маршрута из Азии в Европу.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며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항로입니다.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민감한 해역에 중국을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중국에 깜짝 선물한 배경입니다. 中国愿意同俄罗斯一道，落实好两国元首的共识，推动各领域务实合作能够更上一个新的台阶。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를 표방하면서 러시아 편을 드는 중국과 경제 속국화 우려에도 중국에 기대는 러시아. 속으론 나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달 전 미국에선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때문에 큰 소동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미 국방부 펜타곤이 AI 가짜 사진의 표적이 됐습니다. 가짜 사진, 가짜 정보를 규제하는 국제적인 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경찰 추격을 받으며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경찰에 체포된 뒤 수갑이 채워진 모습도 보입니다. 죄수복 차림도 찍혔습니다. 2달 전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진인데 모두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 국방성 펜타곤이 표적이 됐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2일 SNS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간 사진입니다. 흰 건물 옆으로 검은 연기가 무섭게 솟구칩니다. 첨부된 글에는 속보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뉴스처럼 포장된 사진과 글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미 증시 S&P 지수가 한때 0.3%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역시 AI가 만든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가로등 아랫부분을 확대해보면 위아래가 어긋나 있어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짜 사진 한 장이 순식간에 지구촌을 뒤흔들었지만 이런 사진을 만드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 만들어주는 이미 사이트나 서비스들이 이미 있어서요. 네. 일반적인 사람도 그냥 그 사이트 들어가서 뭐 어떤 거를 뭐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걔들이 쫙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클릭 몇 번에 뭐 그냥 키워드 정도 적으면 네, 뭐 쉽게 이미지들을 생성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를 악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그로 인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이에 대비한 국제적인 규범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도 27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수도권과 충남, 전남과 영남은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5도, 광주 15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7도, 광주 26도, 안동 27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내륙 곳곳에 비가 오겠고 석가탄신일 연휴 중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